2021년 10월 26일쯤 2021 상하이 국제 블록체인 위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 스케일링의 미래이자 블록체인의 핵심인 팔중앙화를 보존하면서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폴리곤, 헤르메스 등의 관련된 프로젝트 5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5개 프로젝트는 폴리곤 헤르메스, 루프링, GK 싱크,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폴리곤 헤르미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 전송 비용이 0.25달러고요. 이더리움은 6.84달러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폴리곤 헤르메즈가 전송 비용이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보안이 강한 GK 롤업이 선호될 것 같다 라고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탈릭 부테린의 말대로라면 이뮤터블 X가 갖고 있는 GK 롤업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많이 쓰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뭐 NFT,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탈중앙 자율 조직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각각 이제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도표상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높은 데이터를 오프체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수료를 큰 폭으로 삭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있습니다. 일단 체인 간 상호 운영성이 굉장히 낮은 게 문제인데요. 프로젝트마다 제각기 다른 형태의 레이어2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앱 간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운영 비용인데요. 레이어2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레이어2의 오퍼레이터가 커밋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가스피를 또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인 운영의 지속적인 감시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요. 레이어2 체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 혹은 유저가 이상 거래를 일으키는지 지속적으로 또 감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3가지 부분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 관련된 기술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테이트 채널 관련된 부분, 플라즈마 관련된 부분, 사이드 체인 관련된 부분, 파라체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롤업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불거래 관리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솔루션인데요. 스테이트 채널 내에서 트랜잭션 묶음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 아웃풋만 메인 체인 상에 송신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 같은 경우에는 메인 체인의 나노포트처럼 이어진 차일드 체인에서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처리한 결과값만 메인 체인에 전달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차일드 체인에 또 차일드 체인을 연결해서 계층적인 구조로 반복적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TPS를 무한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체인이 있는데요. 메인 체인과 병렬로 실행되는 독립적인 체인이고요. 메인 체인의 특성과 전혀 다른 원리를 지닌 채 자유롭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체인만의 독립적인 노드들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메인 체인의 노드 구성에 사이드 체인 전용 노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만의 독립적인 노드들이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 체인이 처리해야 하는 트랜잭션 정보를 사이드 체인에 송신한 후에 사이드 체인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최종 결과값을 다시 메인 체인에 전달해서 메인 체인의 처리량이 감소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파라체인은
패럴렐의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레이어 2를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확장성을 향상시킵니다. 트랜잭션 처리를 병렬화해서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고요. 작업량의 분산도가 다른 메커니즘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업은 한 번에 여러 트랜잭션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압축해 보관하는 스케일링 기술로 처리 관련 계산은 오프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레이어 2 솔루션 중 가장 메인체인에 의존적인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랜잭션 실행이 레이어 2에서 이루어지지만 트랜잭션의 데이터는 메인체인상에 보관되고 롤업에서 각 트랜잭션 실행이 완료된 후의 결과값을 메인체인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해서 메인체인의 처리량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롤업과 사이드체인을 살짝 비교해보면 사이드체인은 확장성이 좀 높고 보안과 탈중앙화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롤업은 확장성은 낮지만 보안과 탈중앙화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롤업 기술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이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트랜잭션이 기본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가정해서 진행되는 방식인데요. 마지막에 프로브 포워드를 통해서 최종 유효성을 검증해서 메인체인의 결과값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GK 롤업은 레이어 2의 트랜잭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유효성 증명만을 하는 방식으로 트랜잭션 정보의 비공개가 요구되는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높은 보안성, 영구적인 기록 보관 등의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문제는 블록체인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을 통과하는 데이터의 양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처리량을 의미하는 TPS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어 2 솔루션이 각광을 받는 이유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기존 체인의 블록 크기를 늘리거나 기술을 변경하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없이 트래픽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에버리지 게스 프라이스라는 이제 표를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가스피 수준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그 생태계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인프라 쪽에 관련된 프로젝트로 바이코노미가 지금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살짝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인 스타크EX, 즉 GK 롤업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기반 인프라 설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카르테시는 변형된 옵티미스틱 롤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확장성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토카마 네트워크는 플라즈마와 롤업을 사용해서 블록체인 확장성을 제고한 레이어 2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루프링은 GK 롤업 레이어 2 기술을 통한 덱스 및 결제 서비스 프로젝트고요. 헤넌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 결제와 토큰 이동에 초점을 맞춘 탈중앙화 GK 롤업 플랫폼입니다. 아비트리엄은 오프체인 랩에서 개발한 옵티미스틱 롤업 중 하나인데 디파이 서비스인 아비냔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인프라 쪽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GK 롤업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 솔루션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사이드 체인 쪽인데요. 사이드 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이더리움보다 높은 확장성,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구현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기반 인프라 설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구축된 대축 플랫폼 프로젝트고요. 엑스다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다이 체인은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을 위해 설계된 안정적인 결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고성능 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멀티체인 허브 프로젝트고요. 큐레도라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 관리, 유동성, 보관을 위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프로젝트입니다. 스케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앱 개발 환경을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 낮은 비용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레이어 2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고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NFT 기반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디파이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장표만 보여드리고요. 디파이 관련된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엑스는 이더리움 기반 자산의 모화가 P2P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탈중앙화 프로젝트고요. 센트리퓨지는 글로벌 금융 공급망을 연결하는 개방형 탈중앙화 운영 체제를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인데요. 오라클은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연결해주는 미들웨어입니다. 문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대비 정상 서비스 구동을 위해 체인링크 데이터 피드를 접근해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유동성 프로토콜로 최적의 가격을 위해 다양한 준비금 유동성을 모아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탈중앙화 토큰 수합을 가능하게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뭐 앞에 설명드렸던 폴리곤의 매틱도 있고요. 그리고 폴카닷은 크로스체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상호 운영성 블록체인 프로토콜이고요. 솔라나는 고성능 지분 증명 방식 블록체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랩과 그리고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토탈 밸류 락을 갖고 있다는 그래프인데요. 이더리움의 지위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타 프로젝트들이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뭐 가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세우면서 속속 진입을 하고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변화 속도가 빠른 쪽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토탈 밸류 락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 동향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발표는 김진석 선임연구원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진석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이코노미에 대해서 직접 리서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왜 이름을 네이밍을 바이코노미를 지었을까라고 처음에 궁금점이 되었는데 이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그 바이라는 접두사가 이제 두 개의 의미인데 이코노미와 이코노미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체인과 체인 간의 연결성, 즉 멀티체인 기술을 핵심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머릿속에 정립하고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총 3명의 코파운더로, 즉 공동 설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흐메드 알 발라기, 사친 토말, 아니키 진다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블록체인 관련 학회에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돼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많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인 아흐메드 알 발라기 같은 경우는 좀 관리자로서 매니지먼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CEO를 맡고 있고 서친 토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 현지 법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도 근무를 했을 정도로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TO를 바이코노미 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키 진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COO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아리키 진달 같은 경우는 마케팅 관련 경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사내 총 임직원 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해외 이제 제가 잠시 미국에서 일을 했었을 때 들었던 좀 느낌으로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링크드인 계정이 없는 임직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애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내 총 임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수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할 때 링크드인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최대한 많이 찾은 결과 최대 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포지션,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좀 백업도 해야 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개발자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포지션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최대 총 7명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그래도 초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서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이 정도 숫자의 좀 블록체인 개발자라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영진과 총 임직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어드바이저, 즉 고문과 자문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3명이 있습니다. 조시 프레이저하고 매튜 리우, 그다음에 샌디 네일 와 3명이 있습니다. 3명 모두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설립자입니다. 한 명 같은 경우는 폴리곤 네트워크 많이 들어보셨나요? 폴리곤 네트워크의 설립자이고 이제 나머지 2명은 오리진 프로토콜 설립자입니다. 폴리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멀티체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체인과 체인 연결하는. 그리고 이 오리진 프로토콜은 조금은 이제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 오리진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NFT와 DeFi 요새 가장 핫한 블록체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코노미의 핵심 키워드인 이 멀티체인은 이 폴리곤 네트워크의 기술 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코노미의 멀티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짐으로써 이제 이 멀티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NFT와 DeFi 이 프로젝트를 더 이 바이코노미 생태계 속으로 진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자문도 오리진 프로토콜을 통해서 좀 얻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실제로 리서치를 했었을 때 작성을 하면서 고문 및 자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파트너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은 바이코노미 공식 웹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그 외에도 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urve Finance가 있고 Perpetual Protocol, Decentral Games, Sapient Network가 있습니다. 4가지 조금 성격이 다른데 대부분 이제 DeFi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DeFi는 조금 이따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토큰 수합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BTC를 나는 1 BTC를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 코어닥스 같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12도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게 멀티체인, 토큰 스왑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이 이 바이코노미의 멀티체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문리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엠스테이블 같이 여러 가지 멀티체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그 프로젝트에
어떤 존립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이 바이코노미의 프로토콜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코노미가 멀티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그렇게 타겟팅된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또 그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쪽 도표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바이코노미 재단 측에서 발표한 거라서 사실 조금은 버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이코노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수많은 이 D 앱들, D 애플리케이션들의 최종 사용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뭐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하듯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총 19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좀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겠지만 초기 프로젝트 치고 이 정도 이제 최종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ICO가 생기거나 아니면 초기 프로젝트가 되었을 때 관련된 토큰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고 그런 관심도나 인지도를 이제 측정하고 있는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바이코노미가 실제로 ICO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검색된 코인 1위, 제일 많이 방문한 암호화폐 5위에 선정이 될 정도로 물론 뭐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정말 인지도가 바닥이겠지만 초기 프로젝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바이코노미는 이 멀티체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총 4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가 되어서 서비스하고 있고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사실 모두 멀티체인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조금씩 다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펀 같은 경우는 이 크로스체인이라고 이제 멀티체인의 한 어떤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이 토큰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BTC를 이제 이더리움상에 제가 토큰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체인에서 저 체인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런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트래픽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좀 중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많은 어떤 테크니컬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를 즉시 전송 가능한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한 것입니다. 이 하이펀이라는 이 하이펀이 짝대기 이제 영어로 짝대기인데 010 짝대기 1, 2, 3, 4 그 짝대기라는 게 결국 이걸 연결해준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리스입니다. 가스리스는 가스 비용이 안 드는 트랜잭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정확히 찾아본 결과 진짜 가스 비용이 안 든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D앱 개발자 혹은 D앱의 프로젝트 뭐 대표라고 할까요? 그 입장에서 이더리움 가스 비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비용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좀 수익 기반, 비용 기반 그런 수익 비용 분석을 할 때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스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가스비는 들지만 그것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바이코노미 프로토콜 측에서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나올 메타 트랜잭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월 말마다 이제 그동안 들었던 가스비가 청구가 되는 약간 신용카드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프리라는 말에 혼동이 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포워드라는 서비스입니다. 포워드는 우리가 보통 제 이더리움 지갑이 있고 이제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 이더리움 지갑이 있는데 제가 철수한테 10이더를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수수료, 즉 가스비는 항상 들 거잖아요. 12더를 철수한테 전송할 건데 그 과정에서 뭐 1, 2더를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에 그 채굴자들에게 이제 리워드를 주는 그 1, 2더를 내야 될 건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 지갑 안에 12더밖에 없고 제 다른 지갑에 보니까 USD 테더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로 내고 싶은데 이거를 굳이 또
또 거래소 가서 이더로 바꿔와서 이더를 채우고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포워드를 이용하면 뭐 ERC20 years, 뭐 USD 테더, USD 코인, 뭐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토큰들을 통해서 실제 제가 이제 송금하려고 하는 그 토큰과 전혀 관계없는 토큰을 이렇게 포워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맥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스리스 서비스를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그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코드 몇 줄만 하면 되는 그런 SDK 서비스, 개발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멀티체인 지원이 가능한 블록체인 현황에는 바이코노미가 지금까지 웹사이트에서 밝힌 걸로는 이더리움, 폴리곤 네트워크, 뭐 엑스다이도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있고, 문리버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웹사이트 상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블록체인을 늘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나 마케팅, 그런 퍼블릭 릴레이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뭐 미디엄,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등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 관련된 어떤 활동성,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셜 블레이드라는 소셜미디어 분석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바이코노미가 운영하는 트위터, 가장 이제 팔로워 수가 많은 이제 소셜미디어였는데, 그 트위터의 활동성과 인지도를 조금 그레이드화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제 B-가 나오는데, 굉장히 소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굉장히 초기 프로젝트 치고는 이 정도의 그레이드가 나왔던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셜미디어가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포함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B-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성을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대외적인 것도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코노미의 멀티체인 혹은 이 릴레이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릴레이어 개념의 상위 개념인 사이드 체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될까? 이 동종업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3가지 정도가 검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이즌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 토큰 수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이드 체인이라는 멀티 체인의 한 종류로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코노미의 이 하이펀 서비스하고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캡 랭크라고 되어 있는 게 105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가총액 순위를 말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중에 105위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규모가 상당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는 카르테시입니다. 카르테시도 시가총액이 이제 153위로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어떤 DApp 개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이코노미의 아까 SDK라고 말씀드린 그 맥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 기술과 또 변형된 낙관적 롤업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멀티 체인 관련된 어떤 테크니컬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유형이 다를 수 있는데, 스트라티스라는 것입니다. 뭐 국내 거래소에도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사이드 체인이라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해서 관련된 어떤 바스, 이게 뭐 블록체인 에스 서비스, 요새 사스 말도 많이 하고 IaaS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바스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종업계 프로젝트 3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미 3사 모두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후발 진입자 입장으로서 바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생존 자체를 하기 위해서 더 큰 차별성, 그리고 더 큰 어떤 인지도, 평판을 길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총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총알이 얼마나 튼실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그동안 4개의 투자 유치 단계를 겪어서 하나로 약 124억 원을 이제 조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인리스트라는 이제 ICO 플랫폼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토큰 세일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36억 원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260원 정도의 지금 전체 자금 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기간은 목록 이제 그 투자 유치 단계 과정을 거친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들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윗줄에 보시면 베인 캐피털 벤처스, 트루 벤처스, NFX,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이쪽도 이제 당연히 자금 조달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 자금 조달이 또 상당한 규모고 이제 뭐 보통 캘리포니아에 많이 몰려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줄에 있는 것은 이제 이거는 바이낸스 랩스, 그리고 이거는 코인베이스 벤처스, 이거는 후오비 캐피탈, 그리고 모닝스타 벤처스 등이 있는데 아래줄의 경우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뭐 바이낸스 포함해서 거래소 계열의 V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블록체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 2차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화 거래소가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를 인지를 하고 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생존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이코노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파트는 저희 신지수 연구원이 마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코노미의 메인 기술이 멀티체인 릴레이어라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런 릴레이어라는 기술은 상호 운영성이라는 키워드에 역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체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체인과 체인 간에 자산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속성을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는 활용 사례가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체인과 체인 간의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겠고, 그리고 체인 A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체인 B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불러오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기능이 있겠고, 그리고 체인 A가 그 보안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다른 체인의 보안성에 그 의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멀티체인에서 병렬적으로 정말 많은 트랜잭션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메인 체인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읽어온 후 검증하는 체인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릴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릴레이어는 사이드 체인의 구현 방법 2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파트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가 공증인 스킨,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릴레이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증인 스킨과 릴레이어는 중간자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갈리는데요. 공증인 스킴은 중간자가 존재하게 되고요. 사실 이 공증인 스킴을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폴카닷, 코스모스, 완체인 같은 사례를 여기에 예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약간 블록체인의 정신 중 하나인 탈중앙화 정신을 훼손한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기술이 릴레이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자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 이동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자료가 되겠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철수가 영희한테 100 ETH를 송금을 하고 싶을 때 이에 대해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철수가 ETH를 통해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고 매틱으로 지불하고 싶다 할 때 이런 트랜잭션 릴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ETH 토큰뿐만 아니라 매틱 토큰으로도 지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또한 토큰 스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BTC 1개를 ETH 10개로 토큰 스왑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1BTC를 블록체인 상에서 락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 락한 거를 기반으로 10ETH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금이 된 1BTC는 ETH 토큰이 발행이 되면 더 이상 토큰으로 사용을 하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메타 트랜잭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메타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서비스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메타 트랜잭션이라고 하면은 실제 사용자가 가스피를 지불하지 않는 트랜잭션을 메타 트랜잭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불되지 않은 가스피는 대납자가 있어서 대납자가 대신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납 처리되는 트랜잭션 내에 실질적인 트랜잭션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메타 트랜잭션이라고 명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트랜잭션이란 게 또 다른 말로는 가스리스 트랜잭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가스리스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유저의 측면으로 봤을 때 가스리스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프리 가스리스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내게 되는 금액이 정말 1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코노미가 가스피를 지불을 하고 월말에 디앱에 청구가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투명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가지 그림이 각각 퀀트 스탬프, 믹스바이트, 서티, 할본 이렇게 4가지 외부 전문 기관에서 받은 오딘 리포트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기술 검토 평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어딧이 6개월 이내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슈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즉시 리졸브드, 즉 해결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관련 작업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토큰 생태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커뮤니티 쪽에 할당된 토큰의 양이 40%에 육박을 해서 제일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할당이 된 건 팀과 고문 및 자문에게 22%가 할당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비공개 라운드를 통해서 12%가 할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파운데이션 그 내부 보유로 10%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는 이번에 그 코인리스트에서 토큰 세일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담아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옵션 1과 2로 이렇게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옵션 1에서 세일 프라이스는 0.25달러에 판매를 하게 됐고 이에 반해서 옵션 2는 0.15달러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의 비코가 옵션 1에 할당이 되는데 이 양은 한 4,000 비코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옵션 2 같은 경우에는 1,000 비코, 즉 1%, 총 공급량의 1%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토큰의 락업이나 릴리스 관련돼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뭐 토큰의 바이백이라든지 소각 여부 아니면 리워드 지급 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에 토큰 릴리스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보이지는 않겠지만 48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릴리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 토큰의 발행량은 총 10억 비코입니다. 네, 그래서 토큰 생태계에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코노미의 네이티브 토큰을 비코라고 하는데요. 이 비코 토큰은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수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로도 활용이 됐고,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 인센티브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는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노드 운영자, 위민, 유동성 공급자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노드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또 2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인과 실행인 이렇게 2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검증인은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고 실행인은 이렇게 기록된 트랜잭션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민 같은 경우는 비코를 스테이킹을 하고 그 지분만큼 비코를 수익으로 획득을 하게 되는 참여자를 뜻하게 되고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면은 다른 체인상에 존재하는 토큰을 바이코노미 유동성 풀에 공급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비코를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에 그만큼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코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락업이랑 릴리스 관련해서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락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랑 스테이킹 출금 모두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언락은 뭐 당연히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어웨이팅 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매매랑 출금이 불가능한 것은 똑같은데 대신 스테이킹은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킹, 거버넌스, 투표 행사 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락 클리프는 락되는 기간을 언락 클리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토큰이 언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점진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것, 이것을 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팅은 릴리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토큰의 락업 및 릴리스 스케줄인데요. 이건 사실 영어라서 뒤에 유사한 내용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몇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선 프리시드 라운드와 시드 라운드에서 9개월 동안 락업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에서 판매분이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5% 정도 되는데 옵션 1에 4%가 할당이 됐고 옵션 2에 1%가 할당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락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에 할당된 부분이 거의 40%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여자들한테 리워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큰 이벤트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메인넷 트랜잭션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번 5월에 처음으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트랜잭션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19만 명 이상으로 사실 초기 프로젝트 치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바이코노미의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큰 수와 멀티체인 이슈 같은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게 되었고 또한 바이코노미가 이런 기회를 잡게 되어서 멀티체인 미디어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하이픈이라든지 카스리스, 포워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사인 뭐 다수의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소수는 폴리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고려를 했을 때 바이코노미는 굉장히 타겟팅을 잘 수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일스톤 달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부분이 달성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 흰색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달성률이 높은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뭐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진출 계획을 설명한 로드맵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낸 흰색 부분, 그러니까 DF수, 뭐 트랜잭션, 발생수, API 호출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거는 앞서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간략하게 뭐 하이픈, 가스리스, 포워드 이렇게 3개 서비스가 메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맥사는 아직 출시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을 찾아봤을 때 그 다큐멘테이션에서 각 서비스의 구현 원리라든지 비용 청구에 관한 수식 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술이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서비스들이 바이코노미만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특이하고 독특한 서비스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인 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이드체인 관련 동종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동종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시가총액도 높았고 또한 굉장히 저명한 거래소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타사 서비스와 차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멀티체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이코노미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이코노미 또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IR과 P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노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어 노출도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IR 활동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AMA라고 해서 Ask Me Anything의 줄임말인데요. 이 Ask Me Anything이라고 하는 바이코노미의 고유의 Q&A 세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Q&A 세션이 근 2달간 한 3회 정도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바이코노미를 검색을 했을 때 한국어가 7건, 그리고 영문이 40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노출 빈도가 많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당 기사가 1개씩은 꼭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가 3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이렇게 3가지인데 사실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팔로워 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활동성도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인마켓캡의 바이코노미 이제 마켓에 상장된 바이코노미 그 거래소들이고요. 바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브리징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크로스체인 슈퍼 하이웨이를 출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아발란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폴리곤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제
파이썬을 출시를 하면서 연계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금 미디어상에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속도가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콘에서의 아발란체 블록체인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발란체 블록체인도 지원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바이코가 미래에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예측하는 내용들을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당 6.18달러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111%의 상승률인 13.7달러로 이렇게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뮤터블 X와 같은 내용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제 바이코 같은 경우에 이제 11.44달러로 약간 낮은 가격 타겟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각 기관별로 지금 이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가 되게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것 같네요. 지금 현재 5년 후에 바이코를 150달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해서 예측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측치가 굉장히 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100%, 500%, 그리고 2000% 가까이까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바이코에 대한 이제 가격 전망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체인과 얼마나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트래픽량이 증가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트래픽량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코노미 가격 예측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쉽게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킷. 이제 맥사 서비스가 되겠네요. 맥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다른 쪽과 이제 뭔가 좀 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툴킷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고요. 웹 3.0 올해 남은 기간 내에도 7달러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7달러대를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적어도 1년에서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웹 3.0 그리고 이제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 그 기반의 기술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측면을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들 중에 총 에어드랍 물량이 총 공급량이 2% 정도 된다는 내용과 네이티브 토큰 바이코 공개 판매에서 1150만 달러 정도를 조달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지금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바이코노미 또한 이제 NFT를 발행을 했을 때의 비용을 이제 가스리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뉴스 아티클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로서의 바이코노미가 900만 달러를 조달을 해서 지금 이제 그 900만 달러가 어떤 벤처 캐피탈로부터 조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 뉴스 아티클로 일단은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달러 시드 펀딩 모금했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 하이켄 아시 캔들 차트로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금 다지면서 지금 이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오실레이터와 무빙 에버리지 상으로는 지금 중립 의견이고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바이코노미 관련된 차트를 보면 아까 이뮤터블 X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커다란 상승이 나오려고 해도 지금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수평 거래량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지 라인 쪽에 지금 가깝게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상태인 것 같고 현재 이 정도 8불대 수준의 지금 이제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승 트렌드를 넘어서 지금 이제 하락 트렌드로 지금 바뀐 상태고요. 지금 현재 7불대 정도를 돌파를 해줘야 이제 정확하게는 상승 트렌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술적 지표를 트레일링 스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바이코노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한 내용을 이제 이뮤터블 X와 함께 얘기를 드리면 바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뮤터블 X와 달리 이뮤터블 X는 NFT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뮤터블 X와는 다르게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SDK 형태로 제공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뮤터블 X 쪽입니다. 혹시 모니카 브랜드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니카 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주목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뮤터블 X 쪽입니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바이코노미가 훨씬 더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SDK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기술 친화적인 프로젝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게임 플랫폼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뮤터블 X가 굉장히 확장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단시일 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은 이뮤터블 X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가격대를 형성을 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이코노미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바이코노미 관련된 프로젝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